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나눌 이슈가 많은데 예. 개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의원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음. 그러니까 이들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신 사건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얽혀 계셨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를 않으셔서요. 어떤 심정이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야 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무조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형사적인 다툼 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대선과 지선 이후에 대통령이 결국에는 당대표 몰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그랬습니까? 그 뒤로부터 무수히 많은 당대표들 내쫓겠다고 난리치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수사했던 윤석열 특검팀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면이 서지 않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제 기소되고 했지만은 당무 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네. 네, 근데 당무 개입을 그냥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지난 2년 9개월간의 과정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은 주변에 지켜보는 분들은 걱정 많았겠죠. 네. 예,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정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잡아넣으려고 하고 조국 대표는 그 정치하기 전부터 잡아넣으려 하고 거기다 이제 그런데 성과를 냈던 영역은 여당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예. 당 대표 끌어내리고 이런 거 자기 힘의 한계 내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집권 3년 차에 그걸 시작한다 참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을 고발했던 쪽에서는 갑자기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뭔가 뒤에서의 내통 때문에 벌어진 거다? 전 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전화통화 길게 한 번 한 것밖에는 연통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쪽 사람들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없고 내통할 일은 더더욱 만무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조국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속이 좁은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내통할 일은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그 내년도 대학 입학 수시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인즉슨 의대 정원의 한 60% 이상을 수시로 뽑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접수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내년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제 의료계 입장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정원대로 다 안 뽑아도 됩니다. 일단 접수는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 정원만큼 다 뽑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가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수험생들에게는 혼란을 주겠죠. 주겠죠. 엄청 주겠죠. 근데 그 혼란 준 거는 오롯이 대통령 책임으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는. 예. 예, 현상 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내년에 과연 이 정원대로 뽑아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이나 될까? 예, 갑자기 의대 교수를 어디서 확충하고 예. 그리고 이거 교육이라는 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년에 유급된 사람들 나올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다 하면은 거의 평소보다 한 두세 배의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할까? 의료계는 일단 2025학년부터 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전공의도 안 돌아올 거고 우리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인원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면 뭐 일단 하자- 접수는 시작을 하더라도 하자 그러면 뭐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약간 철렁할 얘기지만은 예. 지금 이제 1학년 학생들 뭐 예과 학생들 이렇게 막 공부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거기에 휴학 지금 휴학 중이죠. 걸었잖아요. 이번에 신입생을 뽑아놓는다고 해서 휴학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대 교수들은. 또 뽑아놓고 위에 눈치 엄청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엄청 눈치 보일 텐데 과연 또 휴학 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예. 뽑히고 나면 생각 달라질 걸요, 그거는. 예. 뭐 지금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부터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야 의정 협의체, 사자 협의체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대통령실도 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는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의사 집단을 한번 어떻게 악마화해 볼까라는 시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들이 뭐 우리 가족이 아프면 가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지만 또 뒤에 가서는 의사를 돈 많이 버니까 또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가끔가다 일부 의사의 일탈 같은 것들 뭐 범죄 행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범죄 집단인 건 제작 묘사하는 네.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언 진행하면요 하다못해 택시 기사를 2배로 늘린다 그래도 비슷하게 반발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 카풀 진행한다 그러니까 택시와 유사 택시의 공급량이 확 늘어날 거라 생각해가지고 택시 기사분들 이 앞에서 시청 앞에서 분신하고 이러셨거든요. 예. 예. 만약에 공인중개사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2배 늘린다 그러면은 그분도 시위 안 할까요? 이건 의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대해 가지고 그냥 대중 영합적으로 움직였던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고 복지부에서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혁신당도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단순히 협의체만 만들 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뭐 사과보다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은 뭐 그 의정협의체 한다고 하면서 정부 쪽에서 의사 네. 집단에게 대안을 내라 이런 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화법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현상 변경을 한쪽에서 본인들 입장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슨 사고 쳐놓은 다음에 니네가 대안을 얘기해라 이런 게 어딨어요. 예.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왜 의사 집단 쪽에다가 니네가 대안을 내고 대안을 내는 쪽으로 우리가 협상 주체를 인정하겠다. 뭐 이런 게 더 도발이죠, 그거는. 예. 오히려 이게 협상하러 들어오라라고 하는 와중에 좀 어떤 화법에 있어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게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뒹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대안이에요. 진흙 말고 똥밭을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럼 이거 무슨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진흙탕에 구르게 한 사람이 누군데. 예.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하고 의료계도 언제까지 그냥 2025년만 고집을 하면서 안 들어올 수는 없을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면 약간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약간 물꼬는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오래된 갈등이 해소될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단위가 이제 지금 보면은 최소 이제 당장 추석 넘어가게 되면은 2학기 수업이나 이런데 그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나 예. 아니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1년에 몇 개월 남기고 돌아오는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괜찮은 이제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끝까지 가자 이런 생각이겠죠. 적어도 올해는. 네. 그럴 것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참 애매합니다. 여름에 그 시간 많을 때 뭐 하다가 이제 추석 앞두고 응급 대란 날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인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너무 늦은 거다. 지렛대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실 어떻게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응급실 대란이 조금씩 벌어지는 와중이라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정부도 이제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물러나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게 좀 변화의 시작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 입장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접고 생각을 예. 바꿔야 되는 사람은 딱 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예.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런 일부 장차관들의 논란된 발언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발언들이 좀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곱씹어봐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어 그 김웅 의원인가요? 한번 얘기했지만 술 먹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그럼 응급실에 전화하면 중증이냐? 예. 예,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예. 말꼬리 잡는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언어 표현하는 거 갖고 응급을 따질 수 있느냐? 예, 아니 그 뭐 여기 머리에 칼이 박혔어도 전화로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말 한마디로 모면하려고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좀 일단 출범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좀 합의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2025년 증원 유지하는 거에는 좀 공감대를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모든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 오히려 의료계 쪽에 좀 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들고 나오기 전부터 오히려 저 민주 진보 진영에서 훨씬 더 세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뭐 필요성을. 쿠바식 의료 모델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 쿠바식 의료 모델이 뭔지 알고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 잡기 되게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당장 원래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표 보고 움직이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의사 집단 표가 솔깃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든 걸 열어놔야 된다는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도 조금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혁신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건가요? 저희는 벌써 한 4달 전부터 5달 전부터 선거 전부터 저희는 그 원점 재검토 외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제가 말했잖아요. 왜냐 본인이 대통령이 속된 말로 저지른 일이니까 주워 담지 않고는 협상이 시작 안 된다. 네. 원점으로 돌려놓고 나면은 그래 다시 증언을 논의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 예전에도 한 100명, 200명, 300명 정도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2,000명 이래버리고 1,500명 이래버리니까 엎어진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답이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원점 재검토. 어쨌든 접수가 시작이 되더라도 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또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까 정원만큼 안 뽑아도 됩니다 원래.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의료 공백과 관련된 공방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하는 와중에 그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가지 좀 공방이라든지 말실수라든지 이런 게 좀 불거지면 이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한 질문하기에는 지난번에 뭐 그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같이 했던 청문회도 있었고 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해법은 명확한데요. 그냥 네. 하기 싫은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찾고 싶은 거죠. 집이 정해진 정답인 그렇죠. 해법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주 장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부 측에서 뭉개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뭐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진지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데 숟가락 한번 얹어놓고 싶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둘 간에는 사실 대단한 게 나오기 힘들죠. 그럼 대정부 질문에서도 뭔가 나왔던 거 이상의 뭐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냥 그렇죠. 공방 정도만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혼란에 대한 책임만 민주당은 물어볼 것이고 예.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증원하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죠. 일단 의대 증원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그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라는 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어제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좀 어떤 게 남았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안 입고 왔을 것 같습니다. 안 입고 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쳐나가졌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뭐 신뢰도 있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 남아 있는 소위 친문 계열 인사들, 저도 이제 의원들 직접 얘기해 보면은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당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본인들한테 얘기한다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처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뭐 백마탄 구원자로 보일까요?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네. 예. 어쨌든 어제의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에 막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같이 손을 잡고 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두 사람이 지금은 좀 같이 가겠다. 동맹을 맺고 좀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이제 사실상 검찰이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보세요. 민주당이 예전 조국 사태 때 보면 총동원돼 가지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잖아요. 예. 근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거에 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그 말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동원력이라든지 근데 당내에 뭐 TF 기구 같은 걸 띄우기는 했잖아요. 그게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때 조국, 이재명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동원령을 사실상 선포한 거죠.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하면은 지금 뭐 TF 만들어서 회의 한두 번 하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그런 방어 기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조국 당시 장관을 향한 것에 좀 공세를 펴던 민주당과 달리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별로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계엄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거기 대상에 포함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만 뭐 줄곧 하고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이게 민주당이 계속 계엄 얘기를 끊이지 않고 계엄은 말이 안 되는 하는 게요. 계엄을 했을 때 우리가 계엄 그 자체는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계엄했을 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병력이 진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나다니지 못하게 해가지고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게인 건데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 했더니 무슨 뭐 한겨레 신문에서 이준석 뭐 계엄이랑 쿠데타랑 헷갈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계엄이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국회에서 해제하면 돼요. 네. 근데 군이 이제 사실 전방병력까지 빼가지고 서울을 물센터 없이 장악하고 예전에 12.12 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준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탔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2.12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방에서 구사단이 내려오는지 전혀 서울의 육군본부나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김포나 아니면 저런데 뭐 이천 이런 데서 특전사 병력이 오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넋놓고 있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방 병력이 움직여도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거고요. 예. 뭐 어디 뭐 특전사 병력이 와도 오다가 길 막혀가지고 서부간선도로 그럼 저기 동부간선도로 막혀가지고 못 내려올 거고요. 예. 그러다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엄은 건다 하더라도 가서 국회까지 어떻게든 가면은 해지하면 돼요. 뭐 그런 거는 뭐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있더라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접했던 예전의 계엄과는 다른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비하잖아요. 이 지금 민주당의 주력인 60대가 예. 이제 되신 그 586 세대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80년대 초 79에서 81년까지가 이제 마지막 계엄이었으니까 그걸 겪었던 분들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제가 85년생인데 저는 계엄의 영향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에 저희 비디오집에 비디오 빌려보면은 아침에 딱 틀면은 옛날부터 호암 마마
네, 전쟁 호환 마마. 전쟁과 같은 것이 뭐였지만 지금 불법 비디오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 호환 마마 그러면은 웃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네. 불법 비디오 이래도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위협이 이분들이 한 20대 초반일 때 느꼈던 위협을 지금의 20대 30대한테 투영하려 그러면은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시대가 달라졌는데 예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70대 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전쟁 후 세대다 보니까 전쟁 통에 태어나거나 전쟁 직전에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하는 건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 운동 세대가 왜 그런 개헌 같은 얘기를 하는지는 뭐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뭐 계엄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만 하고 있기는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굴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뭐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했고 검찰도 그대로 종결을 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대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온 저는 결론. 이번에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서 그런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식 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예. 예, 이게 뭐 그 영부인이 재판에 가서 뭐 이렇게 재판 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뭐 300만 원짜리니까 그냥 반농담적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그냥 납부하고 끝냈으면 어땠을까. 예. 이게 뭐 사실 영부인까지 지낸 분인데 뭐 앞으로 나갈 공직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기록이 뭐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결말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어쨌든 검찰 수사는 종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수사심의까지 결론이 다 난 상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수사심의위에서도 사실 불기소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동력이라는 게 사실 약해지긴 하죠. 네. 그래도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 매우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바탕으로 이제 범야권에서는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러면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이 나더라도 그 동력으로 특검법 처리하는 데는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대중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대중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최근에 일정이 하나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난달에 여야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하셨던데 네. 그래서 시카고 다녀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근데 좀 제가 좀 바랐던 장면은 해리스 부통령 좀 만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건 못 하셨더라고요. 해리스 한 2m 앞에서밖에 못 봤어요. 2m까지는 가셨군요. 네, 그래도. 2m 예. 앞에까지 봤고 그런데 완전 접근하는 건 힘들었고 오히려 펜스 부통령 공화당 쪽에 예. 그런 인사나 아니면은 주지사들 이런 분들 상원 의원분들 이런 분들 좀 봤습니다. 민주당 쪽에. 좀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직접 보고 오시고 지금 국내로 돌아오셔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접할 때는 해리스가 상승세를 굉장히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 지점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이건 제가 그냥 선거를 저도 한국 선거지만 여러 번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한국 언론이 과도하게 해리스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느낌은 납니다. 미국의 실제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데 국내 분위기가 오히려 더 해리스 쪽으로 그러니까 형성되었군요.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 뭐 이거는 그냥 선거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토론장에 나갔을 때 첫 번째 아마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줄 거. 9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내일이네요. 예. 한국 시간 모레쯤 될 텐데 키 차이가 엄청납니다. 키 차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 그 키가 167 정도 됐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커요. 19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도 사실 둘이 같이 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보다 10cm 정도 작습니다. 아 TV에서 보기에는 커 보이는데 그렇죠.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체구가 좀 차이가 나겠군요. 체구가 굉장히 차이 나고 예. 이게 뭐 키가 작은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유권자 중에 약간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마초주의적인 성격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의 여성적인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가 이제 제가 본 거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first madam president라는 표현이랑 예. 그 다음에 쓰는 표현이 criminal versus prosecutor. 그러니까 범죄자 대 검사. 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공교롭게 제가 둘 다 해본 캠페인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 뒤에 갈수록 이게 그러네요. 공교롭게. 끝까지 끝발이 붙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를 가미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해리스 후보가 정치를 해왔던 기반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압도적 민주당 우세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의원들이 TK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은 수도권 정서에 안 맞는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항상 맞는 말인데 지금 격전지가 된 이 중서부 지역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 캘리포니아에서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틀린 얘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선거가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후보의 유세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안 되는데 제가 오바마는 예전에 이제 대학 있을 때 오바마 연설하는 것도 많이 챙겨보고 했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톤이나 매너나 아니면 내용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게. 오바마와 비교를 했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좀 부족함을 느끼셨다. 이게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후보가 된 이상 빠르게 그렇게 그런 성장할 수 있는지는 봐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부가 너무 국내 어떤 현안에만 좀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대비는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여야 의원들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우리 정부도 누가 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대응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통령이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상원 의원을 오래 지냈고 예. 그다음에 그 외교에도 정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민주당에서 강성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나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발휘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예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큰형님처럼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면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됐었는데 예. 지금은 다 그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국내로 생산 기지를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것에는 민주당이 당선돼도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녹록치 않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미국 대선 얘기를 좀 더 길게 나눴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 매월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이준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대통령이 깜짝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도 일부만 아는 인사였다라고 하니까 깜짝이 맞을 것 같은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사였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신원식 장군부터 잘 예. 알지만은 네. 뭐 신원식 의원이 뭐 사실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었던 건 맞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치 입문하고 또 그리고 장관직을 지내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좀 피로가 누적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야인 시절이어야 될까요? 장군 그만두고 이제 밖에서 이제 집회나 이런 거 하시면서 네. 우리 붕짜자 붕짜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그랬죠. 예, 다 기억나는데 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번 타이밍에 이렇게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영전하게 되면서 국민들한테 회전문 인사처럼 비춰질까 약간 우려입니다. 예. 김용현 처장은 어떤가요? 원래도 이제 언젠가는 국방부 장관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예.
좀 어제 바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원래 뭐 경호처장이라는 자리는 네. 원래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이고 어떤 정권이든지 경호처 인사들이 주목받으면은 그 정권은 이제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경호처를 붙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정권의 마지막에 가면은 경호처가 경호실이 나머지 모든 부처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면서 그에 따른 권력 갈등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나중에 11.6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생겼다. 이게 예.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 대통령이 최신임하는 인사 중에 하나라는 건 다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영전시킬 줄 몰랐습니다. 또. 예. 좀 갑작스러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 네. 이게 뭐 운영위에서 한창 논란됐던 800, 7070 그 네. 내선 번호의 어떤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인데요. 청문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그 800, 7070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 통신 기록 조회까지 이제 허용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공수처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처음엔 안 받아줬는데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3개월치 정도 들여다보게 된 건데 그게 과연 김용현 처장의 번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대통령의 번호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전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 내선 번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카이스트의 이틀막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게 그냥 쉽게 넘겨줄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자,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걸 두고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인사를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릴 때 보면은 뭐 시킨 거 말 안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지금까지 외교안보실장 맡았던 게 상대적으로 외교 중심으로 풀어나간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다고 한다면은 군인 출신으로 이제 다 바뀐다는 거죠. 예. 네,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다른 국회 정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 거죠. 저는 네. 뭐 조태용 의원님도 잘 알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잘 알고 신원식 장관도 잘 알지만은 이 두 분의 성격이 같을 거라 보진 않거든요. 지금 사실 장호진 지금은 안보특보가 됐는데 장호진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가 7개월 정도였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국방도 사실 이제 안보 현안이 좀 위중한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은 또 대선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걱정인 것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지금 내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런 게 지금 좀 파다합니다.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지금 뭐 호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한 가지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안 되는 상황. 그렇죠. 이 거부권 이렇게 쓰면서 뭐 협의로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부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외치의 영역이다. 외교와 군을 다루는 영역이다. 그런데 사실 외교와 군에 있어서의 상태 변경을 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신원식 장군을 안보실장에 임명하면서 뭐 대북 화해 제스처를 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니겠죠. 아무래도.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변화가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넘겨짚으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대북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면서 조금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좀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사실 계속 중심에 나오면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제 치트키를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수 지지층이 소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때가 되면은 뭐 중국 한번 이제 자극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또 보수층의 반응이 좀 있거든요. 북한이나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 자극하고 중국 자극하고 이게 먼저 북한이 도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상황을 격상시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격상
위험의 격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죠.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처장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이 얼마 전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제대로 발의도 안 하고 좀 뭉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욕이에요? 욕은 아니지만 예. 싫어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거기도 싫어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실한테 윤석열이 욕이에요? 근데 일단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이 반응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예. 이게 보니까 둘 다 기분 나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다 그랬을 때 왜 싫어하지 이런 거. 예. 그러네요. 예. 네. 이게 여당 대표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조금 발을 빼려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이야 뭐 가장 이제 비겁한 형태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예. 뭐 측근들 통해서 조금씩 군불 피우고 뭐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그러면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 말 들을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택적으로 네.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반응하려고 할 거다. 선택적으로 반응. 이제 피해갈 때는 의원 탓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또 의원 욕하면서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도 대표를 그쪽 당에서 해보셔서 네. 알지만 이게 또 의원들 생각을 아예 무시하고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본인이 발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거가 없어가지고 민감도가 떨어진지 모르겠는데요. 예. 선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어차피 보니까 예전에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고 예전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할 때는 또 이준석 욕하다가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 각 세우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잡으려고 했던 포지션이라는 게 과거 이준석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지금 생각 변화가 있으신 분 있으면은 별다른 그런 뭐 자기 합리화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 라는 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 하려고 했던 걸 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다. 여의도 연구원 개혁한다고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것이 예. 혁신이 한다 그랬더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이 왜 하냐고 난리쳤죠. 예. 근데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가지고 이준석 조지로 달려들던 사람들이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조지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역성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까는 거는 모순이죠. 예, 모순이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되게 안타깝게도 이준석이 했던 많은 말들을 실천해야 될 겁니다. 이준석이 했던 말들을. 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로 또 너무 집권 초기였다 보니까 당도 많이 뭉쳐 있었고 친윤 쪽으로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뭔가 상황만 변했을 뿐이고 이제 하려는 대표의 어떤 이제 방향은 비슷한데 한동훈 대표는 좀 가능해 보이기도 한 상황이라 이걸 또 그래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선거 진 당대표를 예. 왜 제가 부러워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프레임 잡으려면은 계속 저도 그러면은 반박해가지고 술 안 먹는 윤석열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 계속 하실 거면은 그렇게는 좋은데 저는 제일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한동훈 그 위원장이 예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대응을 부탁하면 대응 사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좀 까달라고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증언으로 드러난 건데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 부럽다라는 소리 이준석이 한동훈 부러워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4명이 동시에 얘기했어요. 예. 4명이나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할 거면은 네. 예, 그렇게 해서 정치 못한다. 계속 남한테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좀 되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것
그 부럽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도 역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을 받은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그 거군요. 네 명이 한 집에 사나요? 그 네 명이 갑자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렇긴 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이요 얼마 전에 여기 나와서 그 뭐 부럽다라는 논쟁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두 사람이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차기고 이준석 의원은 차차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용태 의원이 저도 뭐 거의 한 매일 얘기를 하지만은 예. 이게 이준석 얘기해가지고 자꾸 뭐 기사 나는 거 즐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거 뭐 제가 뭐 형된 입장에서 예. 그런 거 하겠다는데 제가 뭐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네. 그거 이제 아마 그 얘기 반복하는 것도 한계가 올 겁니다. 그거. 예. 다른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뭐 대선 얘기하려면은 우선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성과 없이는 아마 그거는 영원히 그거는 좀 뭐 수치에만 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혹시 선거 진 당 대표가 대선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중간에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선거 결과라든지 어쨌든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방선거 전에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네, 그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약간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좀 어떤 지금 메시지를 많은 언론들이 낼까? 지금 일부러 쉬쉬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가지고 500억 날리고 이런 거 네. 그런 거 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 그거 과거. 다들 소송하면 뭐 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길 수 있다고 가가지고 소송비를 얼마 썼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이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아마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 포인트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뭐 재표결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정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네. 이걸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개혁신당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나가면서 공약 비슷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내가 대표되면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거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해놓고는 본인이 이제 그냥 현직 의원이 아니더라도 자당 의원들한테 뭐 비서실장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이거 발의합시다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선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아야 되는데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표를 공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나중에 그냥 까먹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잘 알지만은 목련이 피면 어쩌고 했던 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거 다 운동권 청산한다고 했던 거 어떻게 했습니까? 운동권 청산은 이재명이 했죠 오히려. 그렇죠. 예. 물갈이를 통해서. 전대협을 그렇죠. 날리고 예, 그렇게 다 갈았죠. 예. 그다음에 그 솔직히 말하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뭐 우리나라 옛날 말해 보면 공짜 좋아하면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공짜로 무슨 자꾸 말만 해놓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말을 계속 뱉어놓고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조금씩 말을 바꾸면서 번복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번복하는 이게 좀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 지금까지 벌써 내놓은 공약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왜 하나도 실천이 안 되냐가 1이고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뭘 하려고 했으나 성과가 안 좋았던 거.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검사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결과대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때는 잘했지만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뭐 46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나고 예. 사람 인생 하나 절단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봤을 때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구속시킨다고 했는데 막 본인이 가가지고 변론을 한 다음에 구속 안 됐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앞서 나가는 것에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말에 비해서 결과가 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계속 고민인 게 저희가 발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끄트머리 트집을 잡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추천하는지는 오케이 됐는데 뭐 독소 조항이 뭐가 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계속 예. 이렇게 그 법안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거죠. 본인이 얘기한 걸 왜 남이 발의해 줍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천하람 대표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자. 근데 이거 좀 웃긴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합니다.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군요. 지금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약간의 좀 그 논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좀 지켜보자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뭐 복권은 할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말을 아끼고 또 뒤에 측근을 통해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이제 계속 밝힌 부분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는 아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경수 사면할 때는 뭐 화합을 위해서 한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입으로 발표했어요. 예. 근데 화합을 위해서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 이 논리를 기적의 논리죠. 이거 만약 계속 얘기하면은. 근데 또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발표는 내가 장관이니까 했지만 네. 어쨌든 나는 반대를 했다. 그 당시 사면도 반대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게 옷 벗고 던지는 거인데 그거라도 했었어야죠. 그게 그렇게 부당하다 생각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참 희한한 거죠. 계속 공무원으로 살았으면은 사실 임명권자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입장 바꿔도 사실 상관없죠. 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 선언한 순간 과거의 입장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면은 안 되고 사면은 되고 왜 복권은 안 되냐. 예. 지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좀 벌어지는 상황이 이게 좀 반복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측근을 통해서 계속 좀 뒤늦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물밑에서 논의한 내용이 다 공개되길 바라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한동훈 스타일이 조금 생경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좀 갈등 벌어질까 봐 좀 우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익명 인터뷰 절대 안 하거든요. 예. 익명으로 제가 뭐 말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 예. 예. 언론인과 얘기 익명으로 내도 괜찮겠으면 아니 그냥 제 이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측근 통해서도 측근발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측근발 제 측근발로 나온 인터뷰 거의 없습니다. 예. 가끔 뭐 흘러나오는데 어떤 경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본인의 전략 전술은 어쨌든 장리찬 전 최고위원 같은 메신저를 써가지고 이것저것 흘리는 것이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고 예. 근데 그 스타일이라는 게 보통 법조 취재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으나 검찰 핵심 관계자로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명으로 할 거면 실명으로 하고 좀 드러나게 해야 된다. 정말 문제 제기할 게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움직여서 여론을 만들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원래 본인의 이름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는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잘 보시면은 만약에 기자가 기사를 썼다. 근데 본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 바이라인 낸다. 그거는 사실 저는 비겁한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정말 가끔이지만 약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비겁한 거죠 그거는. 예. 뭐 부장이 쓰고 밑에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바이라인 하나 예. 내보내고 비겁한 거죠. 취재원 보호 차원인데도 비겁하다고 저 비겁하다 생각하세요? 봅니다 저는. 예. 아니 대한민국에 뭐 그렇게 취재원이 그렇게 그거 바이라인 바뀐다고 해서 노정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미 특정 기자와 결부된 취재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예.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 생각하고 저는 그거 외에도 보면은 대포차 어떤 사람이 씁니까? 내 차의 행적을 들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죠. 숨겨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이 뭐 쓰죠. 대포폰 누가 씁니까? 예. 내가 통화하는 내역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포차 대포폰 같은 스타일의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나쁜 정치인이죠. 익명을 통해서 나오는 뭐 한동훈 측 이런 보도 자체를 거의 대포폰 수준의 정치다. 저는 모든 형태의 익명 정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예전에 보면 대통령실 무슨 핵심 관계자 예전에 이동관 그 대변인 때부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때 청핵관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 예, 청핵관. 예. 그러네요. 뭐 핵관, 고관 뭐 이런 예. 거 있는데. 뭐 어떤 분은 핵관을 제가 만든다는 줄 아시는데 원래 이명박 정부의 청핵관으로 시작된 단어입니다. 네, 그냥 앞 글자가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왜 등장했냐면요. 당 대표를 까는데 전부 다 대포차 대포폰 같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당 대표 까는 멘트를 내니까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 멘트였습니까? 다 백해 무익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익명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이슈가 많아서 좀 넘겨보면 광복회와 지금 독립기념관장 두고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어떤 취임에 반발을 하면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좀 이 불참하겠다는 것 자체에도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뭐 개혁신당보다 중요한 거는 전 예를 들어 뭐 국회의장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원식 의장님만 하더라도 가실 것이냐. 국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건데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기념관장이 만약 이상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 때문에 국회의장이 안 가는 건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훨씬 더 의전설도 높으시고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독립기념관장 하나 때문에 안 가게 되면은 그게 국회 건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그래서 국회의장실도 고민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개혁신당도 그 고민인 겁니다.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제가 뭐 보훈 관련 임명되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분 없었겠습니까? 그건 저는 다 갔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걸 정쟁화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되게 매번 어디에 참석 불참이 어떤 정치적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 건에 있어가지고는 대통령이 빨리 이거는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과 그리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직접 풀어내야 된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예. 그 이종찬 회장님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비우호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 시국선언 주도하시고 가장 먼저 지지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 되시는 그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과 붕우라고 이제 소문나기도 했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우호적인 원로로서 지원해 주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상하다 했던 부분이 홍범도 흉상 이전이거든요. 아, 이분이 홍범도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이시고 또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번째 이사장이시고 우원식 의장님이 두 번째 이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우원식 의장님이 그렇다 쳐도 이종찬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내가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대통령 만드는 거에 그래도 멘토 역할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홍범도 이사장 그 하는데 네. 나를 이렇게 뒤통칠 수 있냐? 저는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야죠. 홍범도 흉상 이전하면서 이종찬 회장과 상의를 안 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었던 분과 그것도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김영석 관장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홍범도 흉상 이전부터 꼬였던 관계가 지금 좀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영석 관장이라는 분의 지금까지의 드러난 언행으로 보면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비판받는지 잘 알 것 같고요. 예. 뉴라이트로 분류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굳이 이분을 평가하자면 이분보다 농도 짙은 분들이 지금 용산에 더 많습니다. 예. 농도가 한 100배 정도 되는 분들이 용산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것보다도 정권 전체가 지금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종찬 회장이 지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영석 관장이 기자회견한 거 보면 식민지배 옹호한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건국절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학계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조건 건국절을 뭐 1948년으로 하는 건 문제라기보다는 뭐 논의할 필요 있다 이런 정도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 건국절 논란도 그렇고 이 보수가 어떻게 정권을 잃느냐에 아주 표준화된 방법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요. 2015년에 그러니까 13, 14, 15니까 3년 차에 갑자기 능동적으로 뭘 터뜨리냐면요. 국정교과서 논란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교학사 무슨 뭐 교과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필진을 뭐 공개하지 않겠다.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집필진이 있는데 공개는 못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나왔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꾸 대통령 옆에 속살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정치적 위기를 겪는 이유는 당신은 정말 천하의 성군인데 이 좌파 애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니면 역사 의식을 젊은 사람들을 잘못 그 교육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밀리는 거니까 역사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왼쪽에 있다가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히려 뿌리가 약하니까 세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을 때 그런 거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밖에 건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세게 하는 거를 보수가 왜 이분들 말에 그렇게 쫓아다니며 다니냐면 보수는 역사적으로 원래 실적의 보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화의 실적, 경제 발전의 실적 이런 걸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거로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한심한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 역사교과 논리가 뭐였냐면요. 2030이 보수를 싫어하니까 역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의식화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윤석열 제일 싫어하는 건 40대 50대예요. 이분들은 교과서도 볼 일도 없고요. 역사를 다시 배울 생각도 없고요. 그다지 역사 때문에 윤석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 역사를 바로 세워가지고 뭐 네. 젊은 사람을 교정하겠다? 예. 40대 50대라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포인트도 좀 엇나갔고 좀 철진한 이념 공방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도 이제 50대 60대 되면서 그 한 30년 동안 그것만 팔아먹고 왔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도 지금 이것만 계속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보기에는 네. 이거를 가지고 광복절 경축식을 뭐 따로 하겠다, 안 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그것도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지금 거죠? 제 거 입장권을 받아놨거든요. 예. 그 정부 행사. 네. 제가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썼지 14일까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요. 예. 어떻게 이 논란을 풀어내는지. 아니 광복절인데 광복회장님이 안 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광복회장이 안 오시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면이 상하는 거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래 본인을 좋아하셨던 분이니까 이종찬 회장님은 원래 당신을 지지하던 분이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오해입니다. 네. 지금 이종찬 회장님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 실망한 거지 처음부터 윤석열이랑 난 불공대천이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친한 친구인 뭐 이철호 교수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숙명입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회영 집안 아닙니까? 그쵸. 이 집안이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광복절 행사를 진행한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이 벌써 13일이니까 네. 며칠 안 남아서 이게 좀 해소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얼마 전에 조국 대표와 만나서 소수정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일단 뭐 소수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조국당과의 어떤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 교섭단체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이제 주어지는데 뭐 교섭단체 했을 때 정당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여러 정당이 연합한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그 상임위마다 간사를 이제 지정해서 국회 일정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섭단체로서 뭐 수석 전문위원 배정할 수 있는 것들 네. 상임위원장 한 자리 정도 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예. 저는 그것의 실익이 뭔지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조국혁신당과는 정책 지향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많고 네. 특히 현안에 대한 이견들이 조금 있거든요. 최상병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생각이 잘 맞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정책 면에서는 저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무엇을 같이 하고 무엇을 같이 할 수 없겠느냐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뭔가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실과 이익이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내부도 이런 얘기 아직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어 보입니다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조혜진 전 의원이라든지 네.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이 네. 진로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거나 뭐 조혜진 전 의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개딸당 들러리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전에 진로를 고민해라 이랬거든요.
이 지적은 좀 개딸당 들러리라는 표현에는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조혜진 의원님은 뭐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이니까 악의는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국민의힘의 팽배한 생각이 뭐냐면 개혁신당의 존재라는 것이 향후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해 가지고 그냥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대해서는 그냥 그 항상 대한민국에 오래 내려오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아까 제가 뭐 공짜 조합 뭐다 이런 거로 했는데 그 예.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예. 그럼 이미 끝난 거네요? 있을 때 잘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와가지고 아무리 뭐 조혜진 의원님이 거기에 책임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예. 조혜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했어야지. 네.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그널픽은 저희가 매달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이 점점 훤칠해지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분장실이 갈수록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시고요. 매달 뵙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어제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이준석 의원도 좀 이 속보를 접했을 것 같아요. 어제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장면이. 그렇죠. 사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중에 재임 중에 이제 총 맞은 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사 속에서 한 10명의 대통령 정도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둘 다 고령 문제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총알이 스쳐 지나간 다음에도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서 퍼포먼스를 이제 하고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 그렇죠.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건강 문제나 아니면 이런 안전 문제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특이합니다 좀. 지금 외신들도 당연히 그 사진 한 장 그게 대선의 판도를 바꿀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던데 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보고 평가하는 지점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예를 들어 저렇게 됐는데 막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뭐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저것보다 더한 상황이 전시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연한 기회에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기면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일으키고 있고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일강 구도가 여전한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긴 한데 그냥 단판승으로 끝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좀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합니다. 당원들 투표율이요?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하고 왜냐하면 난투국인데 예. 사실 꼭 누구를 당선시켜야 됐다는 의지가 당원들한테 강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지금 이미 총선 이후에 어느 정도 패배주의가 깃든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와가지고 구세주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난 선거 지른데 총책임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의 장관으로서 이번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 뭐 그리고 선거 때 매번 나오시는 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화되지만 용서숨치고 이런 건 아니다 상황이다. 예. 용서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은 한동훈 후보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정말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제 핵심적인 당원들만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동원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텐데 예. 문제는 이제 모바일 투표로 넘어가면서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로 한 차 실어 나르면 그게 통으로 어떤 한 후보를 찍는 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첫째로 우선 그 모바일로 찍는 거는 조직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령 문자가 나가야 되는데 네. 지령 문자를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다 캡처당하고 하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서울의 킨텍스나 이런 곳에 전당대회장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이제 관광버스에서 지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거점 휴게소들 네. 예를 들어 경북 선산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 차가 올라오면 거기에 딱
약속된 장소에 서면은 아, 거기서 지령을 주는 거예요? 후보 측 관계자가 올라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 후보가 본인이 인사한다든지 예. 그럼 한 차 40명 전부 다 이제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문화 속에서는 거기다 뭐 먹을 것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한 몇십 년 전에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은 오롯이 조직이 한 버스씩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지금은 휴대폰을 누가 찍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 좀 당원 배가 운동 많이 해서 지금 예. 당원 수가 워낙 또 예. 많이 늘었다 보니까 예. 관리가 안 되는 당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당협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3,000명 정도 당원이 있으면은 한 국회의원이 관리를 내가 진짜 이거 내 사람이다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4,500명 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사실 온라인 당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통제가 네.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계속 대권 도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려면은 자기가 셀프로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관둬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차기 대선은 도전을 하겠죠.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이게 선거 메시지치고는 이상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대권 주자로 띄워주는 이런 메시지를 나경원 의원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으로 지금 정치를 정당을 예. 이끌겠다고 나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한동훈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공격하면서 띄워주는 이런 아니, 이상한 전략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대표되면은 대통령 욕심 안 낼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화화되는 얘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덕분에 상대 후보 덕분에 대선 주자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단일화 얘기도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후보가 좀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놔두면 결선 투표가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를 몰아야 되는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던진 거거든요. 예. 보통 결선 투표 있으면 어느 후보도 단일화하자 얘기 안 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에서 과반이 넘어버릴까 봐 그런 지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붐을 일으켜가지고 과반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효과를 보자 이런 걸 텐데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네. 어쨌든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를 이길까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제 당원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지금은 정치공학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형태의 예.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폭로랑 비방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일단 경고를 좀 한 상황이에요. 뭐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아있는 토론회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에서 경고한다고 좀 멈출 건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리라는 조직의 권위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냥 웃긴 데같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윤리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할 거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윤리가 뭐 하는 조직이길래 후보들한테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예, 윤리에 대한 별로 신뢰가 없으시군요. 지금 아니 실내 이전에 지금 윤리가 뭐 선거 때 뛰어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명시적인 불법 어디 돈 주는 걸 잡았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예. 후보들끼리 뭐 난투극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윤리가 개입해가지고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이러면은 그 자체로 선거 개입입니다. 말을 좀 순하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봤자 별로 안 먹힐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대단한 권위가 있는 조직이 아닌데 말을 판단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양두구육은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면요, 얘는 다 지금 당권 정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네. 아무 권위가 없는 거죠. 양두구육이 6개월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당원권 정지 수준이다. 지금 후보 싸그리 당권 정지시켜야죠. 예. 지금. 뭐 그 정도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두 경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청탁받아서 하던 조직이 지금 예.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척 하려니까 굉장히 그 고민하는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좀 참전한 분이 있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데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의 어떤 여론조성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텍스트들을 공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평가는 하셨던데 어떻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 실제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요청들을 이제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의상 이제 캡처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은 네. 내용을 텍스트로 공개했으니까 아마 장해찬 의원이 옮기는 과정에서 전문 그대로 옮겼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좀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면이 상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캡처본을 공개하는 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로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옮긴 텍스트본만 공개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예인 거죠, 장혜찬 전 최고위원. 마지막 예의요? 예, 그렇죠. 사실 예. 그게 녹취 로그를 옮기는 것과 녹취 자체를 들려주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큰 차이죠. 것처럼요. 이것도 예. 캡처 본이 가는 건 좀 다른 느낌이고, 이런 게 있어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전에 수영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예, 그때 이제 정현욱 후보가 나오면서 꽤 여론조사상으로는 비등비등한 모양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그 반대 급부로 이기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급한 거거든요. 만약 장해찬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상당한 표를 받으면은 공천 취소한 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실제 어쨌든 부산에서 한석 잃어버리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고,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수영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시면요, 수영구만 빼놓고 갔습니다. 수용구만 빼놓고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수영구에 갈 예정이었는데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측에서 만약에 수영구에 한 발짝만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걸 내가 전해 들었거든요.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한석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해찬 전 최고와의 관계를 파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 그 당시에도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는 수용구에 와서 국민의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을 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폭로를 그때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확히 걸까요?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도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네. 주변에 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해찬 전 최고의 폭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치 시그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어를 해달라. 네. 그러면서 뭐 사진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좀 이제 요청을 해왔다. 이른바 이게 뭐 대응사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지난번에 와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백선엽 장군 얘기하면은 다부동 전투에서도 낙동강에서도 권총 들고 앞에 서면서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건데, 네. 본인은 뒤에 빠져가지고 본인은 쿨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준석 같은 인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네. 다음에 뒤로는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야 네가 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까는 걸 좀 올려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그런 자세로 선거 지휘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거는. 예. 이거는 본인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준석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를 반박을 하고 싶으니까 장해찬 당시 그 전 최고를 이용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상대할 만한 인물은 아니니까 장해찬 네가 상대해라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계속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예. 해야 될 일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반박해야 될 것도 남한테 외주주고. 뭐 이는 본인이 닦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닦아주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 그런데 이걸 왜 다 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예,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해찬 전 최고의 댓글팀 자폭이 한동훈 징역 보낼 카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 경찰이 수사할 일이다.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일까요? 장경태 의원이 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댓글 뭐 여론 조작 이런 거 하면은 김경수 지사가 과거에 이제 드루킹 킹크랩 이걸로 이제 감옥을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의 형평을 생각했을 때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그러면은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지점인 게 네. 사실 그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또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법리를 올가미처럼 오밀조밀하게 세워놨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진 이상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에 이거 넣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바퀴가 굴러갈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참 역설인 게 한동훈 위원장이 오직 믿고 기댈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거부권이거든요. 안 그러면 졸지에 조문이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그것만 때 통과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뭐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데 예, 저는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주도하는 모양새지만은 정작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서 이거 하자는 여론이 나올 텐데 네. 막아서기 어려울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아직까지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끼리 상의 안 해봤지만은 저는 좀 웃긴 특검이라서 아직까지 동의해줄 생각은 없는데. 네. 예, 근데 거기 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만 해도 통과되니까요. 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지만 좀 논의 과정을 보고 아니 처음에 왜냐면 무슨 뭐 한동훈 장관 딸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조국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아니 본인의 그 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 주장하셨던 분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 네. 근데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저분들은 진짜 특검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특검이 당대표가 되면 네. 더 속도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주느냐 마느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글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어떤 느낌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어떤 정황을 좀 느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채널 A가 면책특권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예. 예. 여기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본 것,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제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무슨 녹음기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확답으로 증언하게 되면은 바로 상대는 민감하니까 고소고발 들어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입증 책임이 저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서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저보다 한 10배 이상 많이 알고 있는 게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고 네. 장희찬 전 최고위원의 그런 지적에 아예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호기롭게 얘기해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나 고소해라. 그리고 뭐 고소한 거 없으니 없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것 같다. 막 승리 선언까지 혼자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런 활동의 일원이었다는 얘기죠. 일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이게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로 빗장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한동훈 위원장 나도 일원이었기 때문에 나도 처벌받을까봐 내가 말 못하는 거를 보여? 나 할 수 있어. 이것까지 이제 흘러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예. 대표가 돼도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후보가 돼도 내쫓기는 과정이 좀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항상 얘기했던 게 제가 네. 나와서 뭔가 당을 개혁하는 방향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공격이 들어올 거고 예. 그런 실질적인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대표 나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을 나갈 거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당 선거를 지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직전에 못 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무슨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왜 나왔냐는 거죠. 네. 예. 사실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최강의 권력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는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네. 예. 공천권 시도당에 많이 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굳이 해보려고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사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나가지고 대표 한 다음에 그 대선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빠지시면서 이미지 타격 입고 거기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자 그랬다가 공격받고 이래가지고 손해득실이 솔직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뭘 노리고 뭘 할까에 대해 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바깥에서 그냥 있었을 때는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은 했지만 의원도 아니고 뭔가 잊혀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내년 4월이나 이럴 때 수도권장의 보궐선거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수도권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이미지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본인이 인지도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나간다? 이거는 그냥 자폭 테러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본인이 어디 영남 나간다? 그것도 자폭 테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은 원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거기에 최적화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본인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변호사 같은 걸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만나러 갑니다. 음. 예, 그 땅끝마을에 있어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만나러 갈까요? 다 만나러 갑니다. 땅끝마을에 있어도. 마을 변호사 하고 있어도요? 예, 그 당연하죠. 그거는 예.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어느 정도만 나오고 있으면은 주말마다 음식 사들고 사람들 갑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하나의 장치로 삼고 사람들한테 까는 게 나았을 텐데 전 대표 돼가지고 뭐 할까? 지금 제가 봐도 아이디어 안 떠오릅니다. 일단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오는지가 좀 공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19일에 1차 청문회가 열릴 텐데 일단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고 증인들이 안 나오면 이거 그냥 뭐 청문회 제대로 진행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민주당 쪽에서요. 그렇죠.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 대표할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뭐 이런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가지고 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그런 분이라는 이런 분 부르자는 얘기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수사의 영역이고 네. 수사의 영역에서 뭐 나왔는데 만약에 정권과 연계돼 가지고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에서 청문회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가족을 괴롭혀 가지고 그 메인을 턴다 그거는 그건 정치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하고 하면 되는 건데 증인 신청을 이렇게 막 그물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그냥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 고리를 끊어야죠. 지금 뭐 탄핵 청원이 올라왔고 네. 130만 명 이상이 좀 동의를 했으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거고 과정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청문 입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라고 하는 거는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투표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투표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네. 뭐 조국 대표가 언제는 1등하고 언제는 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서울대 학생들한테 제발 강연까지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재미 차원에서 그리고 민심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이 탄핵 청원을 바탕으로 실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거는. 예. 민심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기에도 그렇죠. 위험하다. 아니 근데 민심은 볼 수 있는 게 실제 이 투표가 본인 인증이나 이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난스럽지 않은 투표고 국민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정권에 불만이라는 것 정도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그거는 민주당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탄핵 절차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망신 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망신 주기도 안 나올 거 알면서 이제 대거 그냥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퍼포먼스에만 좀 집중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를 했고 재의결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뭐 상설특검 카드를 대안으로 좀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설특검에 더해서 이제는 그런데 저는 최상병 특검 건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문제가 주가 됐다가 최근에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 예, 뭐 삼부라는 용어가 회사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무슨 뭐 삼부릭을 얘기하냐 뭐 이런 정도의 대화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VIP가 뭐 해병대 사령관이다 뭐 이런 거. 예. 이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예.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 이종호 대표라는 분의 말의 신빙성이나 아니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처음에 이슈화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뭐 고용태 씨는 대단히 신뢰받는 스피커라서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제가 증언의 구체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이 이종호 대표란 분도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보통 허언을 하거나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것이 약간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 됐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의원이 저 우크라이나 출장 가니까 저 막 비판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데 왜 가냐고. 그때 그랬었죠. 그래놓고 대통령 가는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럼 그 다음에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확 뜨는 이유는 뭐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또 도이치 공범으로 지목받는 분이냐. 뭐가 다 얽혀는 있는데 명확한 해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 뭐 이제 이런 시작이죠.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댓글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갔지만은 네.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이제 진보 진영 유튜버가 그 김건희 여사가 육성으로 댓글을 관리하는 녹취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화제가 안 돼서 몰랐는데. 이게 전혀 화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녹취를 이제 해가지고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공개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명수 기자가 핸드폰을 녹취를 계속했는데 화장실 가시면서 핸드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당시에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요.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기자가 한 4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코바나 콘텐츠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옵니다. 아 근데 그 4분 동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나갔으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뭐 본인에 대한 뭐 공격글이 왔는데 뭐 그걸 어디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골방이 아닌 어디 있는 사무실들이 모여가지고 200개 정도 밀어냈다 글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녹취에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슈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통신일보법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녹취한 거는 공개가 되는데 같이 없을 때 녹취한 불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켜져 있었던 건데 예. 화장실 나갔기 때문에 같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불법이라서 그게 독수독과처럼 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안 된다 네. 했던 건데 저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대충 들었는데 누가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아 물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삭제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게 얘들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은 네. 예,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 댓글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게 여사 문자 속에 등장하는 댓글팀이란 표현이었던 거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말하신 거는 실제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음이 되어 있던 그 안에 정황을 말하시는 예, 것 그 같아요. 한 4분 정도의 녹취에 예. 그런 하필이면 그런 내용이 화장실에 네. 하필 그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네. 그럼 뭐 댓글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커뮤니티 관리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댓글을 좀 조직적으로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식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좀 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긍정적인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법적으로 좀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법의 경계가 좀 모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추한 거죠. 추한 거다. 예, 그냥 예. 추한 거로 끝난 겁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추하긴 추한 거다. 앞에서 오만 멋진 소리 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나 멋진 글 좀 올려줘. 나 뒤에서는 뭐 나 누구 반박 좀 해줘. 예. 뭐 나에 대한 여론을 호감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줘. 이런 거 했으면은 그냥 추한 거죠. 예. 그거는 한동훈 후보도 그런 거지만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은 추한 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계속 드리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 잘할 수 있나요? 예. 예, 일본에 가서 공작할 거 아닌 이상 뭐 이 대일 관계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그거 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나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 그냥 어디 욕 덜 먹거나 아니면 남 욕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데 정치인들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증언에 따르면은 예. 법무부 장관이 이래야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추한 겁니다 그냥. 이미지 관리를 할 때가 아닌데 그런 것만 하고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네.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안 말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안으로 대표 발의를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들으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안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하긴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에 발의를 제안했나 보죠? 네, 뭐 그렇게 대표하려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본인과 본인의 지지 의원들 에게 같이 투표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만약에 발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본인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 하면은 그것도 추한 거죠. 그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발의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웃긴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발의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남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추한 거죠. 저는 민주당이 뒤에서 제안했다는 게 좀 더 이상해 보여가지고요. 제안까지라기보다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건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한다고 하면요 모양새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쪽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해야죠. 아마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좀 시기를 보는 것 같죠? 전당대회 이후로. 그렇죠. 네, 그럴 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좀 최근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뭐 천하람 이준석 간의 갈등설이 좀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한 갈등이냐, 뭐 개혁신당판 윤한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천하람 의원이 저희 방 와서 간식 뺏어 먹고 이런 거 말고는 갈등 없습니다. 예. 예. 아, 간식은 좀 큰 갈등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천하람 같은데. 의원실과 천하람 의원실의 모 비서관이 예. 저희 방에 와서 주기적으로 간식을 이렇게 아. 베어 물고 가는 상황이 네. 있어가지고 예. 그거 외에는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 아, 엄중 경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마음껏 집어먹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이준석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